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혁입니다. 예, 예.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하게 치시고, 예, 안 치실 거면, 예, 안 치시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 저는 이제 연구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오픈 프리를 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 이제 송재현 기술사도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도 올해 이제 마지막 시험을 이미 보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시험에 작전을 좀 짜야 된다. 이제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저번 토요일 날 시험이 있을 때, 현장을 제가 한 3군데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뭐 보신 분도 계시지만, 첫 시험을 딱 보고 나서, 과연 어느 정도 이 일치가 됐느냐, 이걸 이제 가름을 좀 해보려고 먼저 한번 가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예, 일치는, 예, 저 나름대로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50%가 아니고, 예, 거의 한 7, 80% 이상이, 예, 일치가 됐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또 뭐라고 하시느냐, 7, 80% 일치가 됐는데, 못했다. 그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맨날 이제 어떤 문제만 하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만 하죠. 일단은 내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김진희가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시험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보거나, 이제 시험장에서 다 끝났을 때, 그래도 그 김진혁 강사가 이야기한 게 상당히 많이 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개 강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시험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내년도에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도에 예측을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 풀이는 다 보시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 마지막 시험을 저도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나 자료를 보면 말들이 엄청 많아요. 문제가 뭐 쉬웠니 어려웠니, 무슨 구닥다리 문제를 냈느니, 이렇게 하는데, 제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출제를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현장에서는 소화를 할 수 했느냐, 이걸 상당히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잘못 냈다는 등, 문제가 너무 쉬웠다는 등, 뭐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다음 시험에 상당히 까다롭게 문제를 던질 수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다 취득한 다음에 그거는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평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 어떤 분들이 이 문제를 출제를 했던 이 출제자들의 고민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뭐 상중하 이렇게 저는 어떤 분들은 나누는데, 저는 그런 상중하는 절대 저는 안 나눕니다. 문제에서는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다 상이에요. 상. 여러분들한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아무리 내용이 간단해도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약간 감기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 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 3교시 거에 1번을 보시면 1, 2, 3, 4교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들어보셨나요? 뭐 어떻게 문제가 됐다는 거는? 우리 김님 어떻게? 조금 늦게 와요.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 일단 뭐 1, 2교시는 우리 송 기술사가 뭐 이야기를 조금 했을 것 같고, 일단은 3교시 거부터 보시면
이 3교시의 1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이 다음 시험에는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느냐. 1교시 문제는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거를 수준으로 봤을 때 되게 수준이 낮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구속 속도라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최대 속도라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무부하 속도라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 개념 정리한다는 게 이 1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모델링을 보시면 여기에 어떤 모델링이 있냐면 얘를 이렇게 모델링 해놨죠. 예, 해놨는데 첫 번째 얘를 뭐로 잡아놨어요? 얘를 n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얘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얘를 잡기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의 요지는 뭐냐면 일단 이제 25년도에 이 시험을 빗대서 어떤 거를 이제 앞으로 준비하셔야 되냐면 우리 계통에서 지금 말하는 최고의 ESS가 뭐냐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최고의 ESS. 요즘 여러분 ESS 화제 많이 나잖아요. 근데 최고의 ESS가 뭐냐면 얘가 수력 설비예요. 수력.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있잖아요. 최고의 ESS의 개념을 이렇게 역으로 던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이런 부하가 차단되거나 속도가 바뀐다는 이 계통이 전체 우리 계통으로 보면 다 뭐예요? 다 주파수 변동하고 관련시켜요. 그죠? 예, 대부분 다 주파수 변동이죠. 그래서 주파수 변동하고 관련시키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주어지죠? n 다음에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n0가 있죠. n0. 예, 그 다음에 최고점이 뭐가 있어요? nm.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 범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 범위를 해석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델타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요만큼을 해석한다는 거를 이 m으로 잡기 때문에 얘를 델타의 m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부와 최대 이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안지에 보시면 이렇게 nm하고 n0를 가정했는데 요 n0는 어떤 의미의 해석이고 nm자를 붙이는 거는 어떤 의미의 해석이냐. 이게 최대를 표현할 거 아니에요? 얘는요. 무부하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부하.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그러면 ESS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ESS의 기능은? ESS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UPS가 뭡니까? 라고 하면 UPS는 뭐예요? 계통에 처음에는 CVCF의 기능을 하고 있죠. 얘가. 그렇죠? 계통의 CVCF 기능을 하다가 그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얘는 여기에 있는 뭐를 이용해서 배터리에 들어있는 차지를 이용해서 결국은 계통에 공급을 하는 게 ESS급의 UPS의 기본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1번 문제는 결국은 나중에 얘하고도 결부를 시켜야 되고 25년도 공부하실 때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용어 정리로 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델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얘를 여러분들이 용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쟤를 용어적으로 쓴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문제에 이 델타가 뭐냐. 그럼 여러분 결론은 델타는 뭐예요? 이 델타는 삼각형 델타 P분의 1 관계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 결국은 우리는 무슨 커브를 생각해야 돼야 되죠? 발전기 출력과 N과 무슨 관계예요? P의 관계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이 N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N과 P의 관계. 그래서 이 델타라고 하는 거를 끄집어 내려면
기본적인 내용이 뭐가냐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PN이라고 쓰죠. 자, PN. 우리 저기에 N자가 붙어있는 놈이 어디예요? NN이지, NN. 그러니까 얘가 PN으로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P2 마이너스 P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NN에다가 얘를 우리가 2로 쓰면 여기서 마이너스 표현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N2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얘를 얘라고 가정하고 얘를 0으로 놓고 얘하고 얘는 같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결국은 이 값은 어떤 관계냐, 얘가 주파수하고 n은 이런 관계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델타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목조목 얘네들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답안지상에 여러분들 이거를 잘 쓴다는 게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냐면 얘 한 페이지, 얘 한 페이지, 얘 한 페이지 이 정도로 나와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예.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구체화 시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조속기도 살짝 이렇게 맛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속기 편. 조속기 편에서 스피드가 이게 돌면 여기에 어떤 커브가 그려지는 거죠? 델타가 그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25년도에는 최고의 ESS, 예, 이것도 하나 꼭 챙겨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댐 관리법이 새로 지금 뭐예요? 개정된다고 나오죠, 댐. 혹시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14개 댐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죠? 14개 댐을 만들겠다. 이 14개 댐을 만드는데 이 댐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물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뒤에 살짝 숨겨놨죠? 뭐를 숨겨놨어요? 재생, 신재생의 개념에서 얘를 쓰겠다. 결국은 뭐냐면 얘도 최고의 ESS 개념으로 쓰겠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양수 발전의 개념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답안지에 최소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거기 네모 박스가 하나가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답안지에 들어가면 좋죠. 왜냐하면 무구수 속도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 무구수 속도는 뭐에서 관련되냐면 얘는 가바나하고 관련을 또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가바나하고 관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가바나의 제동력이 있냐 없냐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자, 2번은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라.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고전적인 문제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쉬워, 이렇게 하는데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이렇게 던질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써야 되냐면 안정도라고 하는 거를 기가 막히게 써야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리전 충변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흔히 과도 안정도 공부를 할 때 리전 충변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이런 키를 깔아놓는데 이 키 정도 가지고 써서 과도 안정도를 해석하는 거는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안정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스테빌리티인데 이 안정도 앞에다가 이렇게 과도자를 붙여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정도를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에서 안정도를 써달라는 거예요? 사고의 개념에서 표현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정도에는 크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정태 안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출제자가 물어봤던 과도 안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인 동태 안정도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얘네들을 잔뜩 쓰고 얘네들을 앞에다가 잔뜩 써본들 이 사람은 채점할 때 지루해가지고 여러분 답안지를 그냥 대충 본단 말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이미 이 사람은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 써달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딱 던졌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단 먼저 다 써내야 한단 말이에요. 얘를 써내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많이 해본들 점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장에서 뭐만 한 거냐면 고생만 많이 한 거죠, 고생. 예, 답안지만 다 채웠다라고 해서 그 자체에 뿌듯함으로 이제 나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없다. 그러니까 이 과도 안정도를 그대로 여러분들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럼 과도 안정도를 끄집어내는데 이게 2, 3, 4교시 문제에서는 특히 이 문제를 쓸 때 과도 안정도라는 걸 표현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렇게 개요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방향을 써줘야 한단 말이에요. 개요. 내가 이 과도 안정도를 어떻게 앞으로 정리할 거다. 예. 두 번째는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 그 설명인데 어떤 설명이에요? 바로 찍었죠. 향상 대책에 대해서 향상 대책. 과도 안정도가 그냥 뭐냐 이렇게 막연히 던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뭐예요? 얘를 향상 대책에 대해서 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사실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마냥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25분 안에 써야 되는 문제잖아요. 배점을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그러면 25분 안에 쓰려면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뭐냐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이 리전 충변에 관련된 거를 과도 안정도의 정의가 여러분 뭐예요? 얘는 정의가 뭐죠? 얘는 우리가 정의를 뭐라고 쓰는 거예요? 핵심 키는. 부하가 서서히 증감이 일어났을 때 해석. 얘의 안정도 판별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뭐예요? 동기 화력이나 이런 걸로 판별하죠?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전력의 변화의 급 상승, 급 변화. 엄청난 얘보다 큰 변화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표현하죠? 동태 안정도는 제어 기기의 효과를 고려한 안정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개요 안에다가 내가 정의도 좀 써 넣어야 되고, 과도 안정도 써야 되고, 이 과도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은 단단법과 등변적법이 있다. 단단법과 등변적법을 지금 봐보세요. 이 문제로 봐서는 단단법과 등변적법을 바로 지금 써야 될 상황은 아니죠. 향상 대책이니까, 자, 과도 안정도를 향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리액턴스의 변화를 어떻게 과도 안정도로 볼 겁니까? 두 번째는 전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고, 충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고, 얘네들을 이렇게 쭉 내려야 되는데, 이 시험은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올해 저는 마지막 시험에 사실 이게 나올 걸로 생각하고 강의 시간에 몇 번 강조드렸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 25년도에는 다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 HS, GS를 조금 더 공부를 많이 이제 해놔야 돼요. HS, GS.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과도 안정도 향상편에 HS, GS, ES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예, HS, GS나 ES가 들어있죠? 얘를 여러분들이 향상 대책에서 표현할 때, 얘가 어떤 의미에서 향상 대책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대전력을 전송하는데 765kV의 개통의 중요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나오죠? 예. 그 다음에 A시급 말고요. D시급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 D시급에서는 500kV급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500kV급에서 HS, ES를 쓰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대전력의 765kV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몇 회선이에요? 2회선 송전이죠. 2회선. 2회선 송전이기 때문에 HS, ES나 GS에 관련된 내용을 향상 대책으로 하면서 얘네들을 좀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고요. 벌려서. 예. 그래서 철저하게 향상 대책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충실하게 키를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향상 대책에 대해서 쓸 게 없어요. 그러면 향상 대책에서 HVDC도 향상 대책인가요? 그죠? 자, 이것도 향상 대책이잖아요. 그 다음에 X를 줄이는 것도 향상 대책이죠.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났는데, 사고의 제거를 하는 시간을, 사고 제거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이에요. 짧게 가져가는 게 향상 대책이에요. 짧게 가져가는 게 향상 대책이죠. 그래서 이 HS, GS나 이런 것들을
여기 내용에 있는 내용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내년도 시험에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잠깐만 볼까요? 우리 HSGS의 동작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죠? 이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10점짜리로.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고. HSGS.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써라. 네. 그러면 HSGS 동작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면 기본적인 요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림을 요렇게 그려내야 되죠. 자, 이렇게 전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차단기가 이렇게 있겠죠? 차단기도 이렇게 있고, 다른 선로도 이제 이렇게 있겠죠? 네,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자, 고장. 그러면, 여러분 그림 봐보세요. 여기에서 잡아서 HSGS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HSGS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봐보세요. 그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한다, 1번에서 시작한다, 2번에서 시작한다. 2번이죠, 2번. 예. 여러분, 이런 것도 시험장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헷갈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여기다 그리면 다 틀려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을 이름을 꼭 뭐라고 붙여요? 얘를.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꼭 붙이냐면 얘가 2차 아크라고 꼭 붙여요. 2차 아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HSES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것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해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얘는 지금 뭐냐면 이미 이 계통에, 제가 하얀색으로 그릴게요. 이미 이 계통에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이런 사고가 딱 나잖아요. 그럼 이 차단기가 이렇게 열릴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미 이 하얀색 초기 고장이 제거가 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C에는 여기서 유도되는 유도 에너지도 있고, 여기에 C라는 특성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그 C의 특성에 의해서 잔류 전하에 의해서 이 노란색의 2차 아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2차 아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아크를 없애주려면은 결국은 이 스위치가 한번 뭐예요? 들어갔다 나와줘야지 여기 구간에 있는 잔류 전하를 깔끔하게 없애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얀색은 보세요. 하얀색은 이미 여기 차단기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하얀색은 제거가 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얘를 이렇게 동시에 여느냐? HSES에서 여러분들 이런 논문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얘를 이렇게 한쪽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렇게 열어주는 게 맞죠? 그러면 이렇게 열면 여기에서 2차 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열어버리는 거죠. 동시에 열어서 뭐 하냐면 대지 방전을 시킨다. 이런 개념도 이 HSGS 편에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열려서 얘네들이 들어가고 제거되고 제표로가 완료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끝나야지만 비로소 이 차단기가 클로징이 된다 이 뜻이죠. 예, 그러면 얘네들이 일어나는 행위가 몇 초에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1초 이내에 다 끝나야 된다 이 뜻이에요. 1초 이내에.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과도 안정도를 하시면서 얘네들 이렇게 챙겨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원래 제가 이 문제도 사실 찍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단은 안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안 나왔지만 쓸 내용에는 아주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델링 시간에도 많이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답안지상에 나와 있는 직렬 리액턴스, 전압 변동, 그 다음에 사고 시 충격, 그 다음에 고장 시 전력 변동의 억제, TCBR,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럼 여러분 3번에 마지막에 3번을 보시면 에바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고속의 밸브.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일단은 입출력에 차가 생기면 뭐가 일어나죠? 급가속이 일어나죠? 예, 급가속이 일어나니까 입력 부분을 뭐 하냐면 급 조절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에바의 기본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질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3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3번은 가스 절연 개폐 장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기술사 답안지라고 하는 거는 먼저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얘를 이렇게 읽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걸 당황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읽으면 여기서 첫 번째 뭐를 끄집어내야 되냐면 이 문제의 개요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개요. 그러면 보세요. GIS의 진단 방법이죠. 여러분 GIS를 그냥 단순히 GIS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것도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진단 방법을 바로 문제를 던진 거는 GIS가 쓸 게 너무 많죠. SF6, 이 SF6 가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를 막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이걸 막 갈겨 쓰는데 너무 그런 문제의 답안지가 많으니까 채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곤하다고요. 쓸데없는 걸 막 써내니까. 그러면 채점을 본인들이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진단 방법을 써라는 거잖아. 진단 방법. SF6를 이용하는 이 가스의 특징을 써라는 게 아니고 진단 방법이 뭐고, 그러면 진단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을 왜 하냐면 이거잖아요. 사고가 나중에 잘못되면 사고가 파급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뭐예요? 미리 예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얘를 개요적인 거를 풀어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진단 방법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력 설비의 예방 보전 방법이지. 예방의 보전 방법인데 얘를 타임 베이스로 표현할 건지 컨디션 베이스로 표현할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써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이게 있죠. 사전에 예방 점검을 할 거냐, 사후에 사고가 터졌을 때 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잖아요. 관리적인 입장에서 회사에 우리는 업무 자체가 돈을 쓰는 부서다 그러면은 돈을 관리하는 재무팀에서는 야, 돈을 지금 쓰지 말고 사고 터지면 그때그때마다 써라. 이거하고 아니다. 얘는 미리 계획 정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계획 정비 안 하면 이거는 일파만파 되니까 얘는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TBM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 표현하는 CBM으로 표현할 거냐? 그럼 여러분 뒤에 그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문제를 선택을 안 하신 분 중에 대부분 GIS는 알겠는데 이 TBM하고 CBM이 조금 생소하니까 얘를 뭐예요? 일단은 스킵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런 커브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커브가 나와 있죠? 이런 커브가 나와 있는데 요렇게 나눠보면 어디가 TBM이에요? 이 구간이 TBM 구간이죠? 예. 그 다음에 어디가 CBM 구간이에요? 여기가 CBM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컨디션 구간이란 말이에요. 예. 다음 구간.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답안을 정리할 때 가스 절연 개폐 장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얘를 용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려면 이 GIS 설비에서 이 GIB하고 GIS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서브스테이션을 물어본 건 아니죠. 서브스테이션을 물어본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스위치, 이 스위치 쪽에서 스위치 기어 쪽으로 물어본 건지 야드를 물어본 건지 우리가 뭘 표현한 거예요? 지금 스위치 일종의 기어 쪽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치 기어라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런 GIS 변전 설비가 구축이 되고 여기는 GI 버스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변전소의 개념이고 당신이 물어본 거는 이거지.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을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답안지에 자, 가스 절연 계획이라고 우리는 바로 들어간 거예요. 예, GIS 변전소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가스 절연 개폐 장치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절연 개폐기의 진단 방법은 첫 번째는 뭐예요? 예, 부분 방전, 검출이나 초음파.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간혹가다 이제 공부를 학습을 하실 때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게 암기란 말이에요. 암기. 근데 이 암기를 하실 때 시험장에 가서 암기하실 때 머리 글자만 따서 암기하면 엄청난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면 엄청난 문제가 뒤에 풀네임을 끝까지 못 써요. 이 첫 자만 이렇게 많이 외워놓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첫 자를 따잖아요. 그러면 풀네임을 꼭 쓰는 이 꼭지를 쓰는 연습을 꼭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GIS 진단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한 5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얘를 5가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쓰잖아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렇게 정확하게 쓰잖아요. 그럼 이 정확하게 썼을 때 이것도 득점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부분 방전 시험법이다. 부분 방전 시험법을 이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이 내용에 쓰는 거는 어느 정도의 구력만 있으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밑에 있는 거를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우면 다 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거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제목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게. 예, 그래서 이 제목을 꼭 쓰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걸 표현하시고 그러면 TBM과 CBM까지 써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TBM은 한국말로 뭐예요? 한국말. 예. 이건 고장 발생 전에 관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 이렇게 하는 베스커브 여러분 아시죠? 베스커브 있잖아요. 이 베스커브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초기, 중기, 말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베스커브라고 그러잖아요. 이 베스커브에서 초기, 중기, 말기. 예, 그러면 초기에는 사고가 줄어들다가 중기에는 안정화가 되죠. 그럼 내용 연수가 지나면 이제 뭐예요? 사고가 이렇게 또 급증되는 거잖아요. 다 이런 게 예방 점검 차원에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용어를 조금 녹여 넣으면 아, 이제 이 친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얘는 그냥 다른 문제를 풀었다고? 괜찮아요. 뭐 이거 TBM 절대 이거를 꼭 풀어라는 조건은 없잖아요. 예, 요즘 기술사 시험은 좋아요.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볼 때 기술사는 뭐예요? 필수 문제가 있잖아요. 필수.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씩 꼭 들어있어요. 뭐 50점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못 풀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서브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키워드 노트도 중요하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나 키워드 노트를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들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꼭지 연습을 평소에 해두면 키워드나 서브노트를 하지 않아도 이 시험은 합격할 수가 있다. 핵심은 뭐냐면 정확하게 물어보는 이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쓴단 말이에요. 개념을 설명하라고 그랬지 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4번에 보세요. 자, 좀 긴장을 푸시고 어차피 발표는 언제 하죠? 9월 2일이 아닐 것 같은데? 시험 발표가 언제 했냐고요? 혹시 여기 시험 대상자 없이 합격 대상자? 전혀 관계 없으신가요? 아마 9월 7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4일 맞아? 4일이에요? 네. 제가 합격자 발표 기간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는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이거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장에 가서 이것만 보고 문제 풀죠. 예. 요것만 딱 보고 냅다 그냥 옆에 사람 시작하니까 나도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막 쓰기 시작하죠.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직류란 무엇이냐? 이걸 지금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아. 여러분 그 뜻이에요. 출제자는 직류란 무엇이냐 당신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던진 거잖아요. 직류송전 시스템을 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잖아. 직류송전 시스템. 예, 직류송전 시스템이 뭐냐 이거예요. 송전, 직류 방식, 교류 방식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던진 게 아니고 아예 직류송전 시스템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용어 해설집에 정확하게 나와요. 직류송전 시스템이란 딱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장 대표적인 P2P, B2B, B2B 그 중에서 P2P를 표현하면 MP 그 다음에 뭐예요? BP 그죠? 예, HP 멀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 교류, 직류, 교류 어쩌고 저쩌고 이걸 지금 물어본 거야. 이건 다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원래는 이런 문제를 던진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류송전 시스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이거를 사실 문제로 내고 싶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엄청나게 내고 싶었을 텐데 왜 이 문제를 안 내느냐? 이 문제를 한번 저번에 써먹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500kV급 HVDC를 성공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신문에. 성공했다고 나와도 대대적으로 나왔죠.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전압형. 이런 용어로 이렇게 나와죠. 이걸 문제를 아마 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결국은 MP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얘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뭐냐면 포인트 투 포인트니까 예시를 여러분 들어줘야 되죠. 예시를 든다는 게 이 육지하고 제주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도 포인트 투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백투백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백투백은 여기에서 변환소의 기준으로 표현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용어적으로 조금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황을 조금 설명을 한다면 이런 용어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난 체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답안지에 이거를 현황으로 설명하거나 이건 이제 육지 계통에서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하고 육지하고의 HVDC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예, 현황. 이게 다 송전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현황은 제1세대가 뭐예요? 제주하고 최초예요. 제주하고 해남. 제2세대. 편하게 괜찮아. 틀리면 어때요? 진도. 3세대. 완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끝 쓰고 나오면 득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던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를 내고 싶었으나 이 문제를 안 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공했다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읽어보지만 이거 여러분들 굉장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력 계통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도 이게 또 나와요. 계속 이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HVDC에서 지금 제주 육지에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HVDC급에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과도 안정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굳이 얘를 계속 쓰는 거죠. 이 조류의 해석이 일반 교류 가지고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아시죠? 고장 전류 관계에서. 그래서 이 계통을 분리하거나 조류의 해석을 할 때 HVDC를 많이 거론하기 때문에 HVDC는 조금 더 연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지우기 전에 전압형하고 뭐를 계속 공부를 해놔야 돼요? 전압형과 전류형도 반드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분들은 전압형이 무엇이고 전류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IGBT하고 사이리스터 뭐 요렇게만 이야기하고 끝 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딱 한 줄밖에 못 써요. 시험장에 가면. 그래서 저런 내용들도 좀 이제 비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5번 문제는 아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니까 일단은 플리커, 그 다음에 고조파.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원인, 영향, 대책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인하고 대책을 물어봤어요. 원인하고 대책을 물어본 거예요. 원인하고 대책. 그러면 이 사람이 출제를 할 때 더 물어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영향까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이 어떻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답안지를 써야 되냐면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냥 보세요. 플리커하고 고조파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 배전 개통에서라고 분명히 조건을 걸었어요. 배전 개통에서. 송전 개통도 아니고 뭐예요? 배전 개통에서. 여기에서 플리커는 뭐고 얘는 뭐냐, 원인과 대책을 이렇게 나눠 써달라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답안지를 어떻게 쓸 건지 이 방향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나와줘야 된다. 그럼 배전 개통에서는 왜 플리커의 원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조파의 원인이 일어나느냐. 배전. 배전이 가장 뭐예요? 전력 개통하고 부하하고 가장 이제 접점이 있죠. 그러니까 전압 변동은 플리커는 전압 변동 일종의 그 X에 의한 전압 변동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조파는 이제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전력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델타 V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 선로에. 그 다음에 내가 최종 부하가 있게 되면 이 부하를 이렇게 해서 뭔가 제어를 하겠다. 그럼 제어를 하겠다는 거는 이 부하를 제어하는데 얘가 유도 부하면 여기에 콘덴서도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여기에는 일종 우리는 이 고조파에 하모닉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얘가 발생이 되고 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부분을 보세요. 여기 부분을 해석을 하려면 당연히 필터가 좀 들어가 줘야 돼, 안 들어가 줘야 돼요? 필터가 들어가 줘야 되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이것도 다 답안지를 쓰는 과제라니까요. 무슨 과제냐면 이런 필터를 그릴 때 자, L, C 이렇게 그렸어요. LC로.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무슨 필터예요? 그냥 우리는 필터를 설치하면 돼. 이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필터를 제시해 봐야 된다. 필터. 이게 그럼 제5조파를 방지할 수 있죠? 저차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시 내시 요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얘가 뭐냐면 고차 필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C를 하나 더 넣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차형으로도 바뀌죠? 3차형. 그러니까 이런 필터의 개념을 가지고 대책도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보세요. 이 값은 이렇게 커지면 좋은 거예요? 작아야 좋은 거예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얼터네티브가 계속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쵸? 계속 이렇게 컨티뉴하게 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델타 V의 관계는 플리커 쪽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주파에 대한 부분은 여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부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 부하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쨌든 뭐예요? 일정하게 이 전압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게 이 부하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부하를 내 용도에 맞게 뭔가 제어를 했는데, 이놈이 결국은 뭐예요? 역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 계통에 있는 트랜스포머 쪽에 이렇게 데미지를 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번에는 K팩터가 안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가. 그죠? 근데 K팩터에 관련된 내용도 다음 시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번 문제를 조금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자, 신재생 발전기의 송전 개통 연계 기술 기준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일반 우리 회사로 치면 다 뭐예요? 규정, 규정, 매뉴얼, 뭐 이런 개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뭐 공부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뭐예요? 기술 기준을 잘, 많이 봐서 이거잖아요. 신재생 발전기가 있는데 송전 개통에다 연계를 시켜. 그죠? 그러면은 개통 연계를 할 때 유지 기준이 있고, 무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유효 무효 전력의 제어 능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 문제는 사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다 우리는 다 사실 퀴즈로 다 연습해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도 신재생이잖아요. 태양광도. 그 다음에 뭐도 신재생이에요? 풍력도 신재생의 발전 설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얘네들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LVRT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결국은 어떤 거냐, FRT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 문제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서를 취득했다. 그러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것 중에 태양광을 설계한다. 이런 태양광을 설계하면 어떤 내용을 가져오냐면,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계통이 이렇게 주상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주상에서 저압으로 변압해서 우리 여기 수용가에 이렇게 전기를 가져오는 건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얹었어요. 태양광을 얹으면 이 태양광을 얹어서 내 거의 에너지를 다시 이 계통에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으려면 나도 여기다가 뭐를 설치해야 되냐면, 얘가 투투나인이면 여기에 승합을 할 수 있는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죠. 얘는 강압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승합으로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연계 기준이 있는데, 예시입니다, 예시. 얘가, 여러분 연계를 할 때 어느 게 주라는 거예요? 이 한전솔로가 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고나 어떤 탈락의 기본은 이 계통에 문제가 돼도 너가 먼저 탈락해야 되고, 너가 문제가 돼도 이 계통에서 탈락을 시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FRT의 개념인데, 실제 요즘에서는 뭐냐면, 너가 또는 우리 계통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이 부하가 급증하거나, 여기에 있는 발전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한전 발전기도 이렇게 탈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통의 발전기가 탈락하거나 부하가 급증하면 얘가 갖고 있는 여기에 인버터나 이런 설비들이 감지할 거 아니에요, 얘도.
그럼 이 계통을 탈락을 시켜버린다고 얘도요. 이 계통에 문제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독 운전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니네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나와요. 조건에 한정해서 뭘 요구하냐면 니네 그 인버터 쪽에서 LVRT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실행을 하고 있는 거를 동영상을 우리한테 반드시 제출해라. 설치하고 나서 이걸 다 제시하거든요.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게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답안지를 봅니다. 몇 가지를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뭐 다른 개요를 쓸 시간이 없죠. 개통 연계 유지 기준을 설명해야 돼. 그럼 개통 연계 유지 기준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요 커브가 요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커브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커브는 그래도 요즘 커브예요. 요즘 거.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옛날 커브잖아요. 그럼 옛날 커브면 얘를 50%에서 잘라서 얘를 뭐냐면 여기가 90%가 되고 요만큼이 한 100% 정도로 가져간다면 얘가 80%에서 이 커브를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얼마가? 얘가 150이 됐고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찾아가면 거기 그림상에 얼마로 보이냐면 조금 희미한데 얘가 1500 정도 돼요. 1500. 예. 그래서 이 커브를 다 그려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이제 연구반은 이렇게 모델링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어느 정도 혹독하게 연습을 시켜서 시험장에 보내드리냐면 제가 예시를 보여줄게요. 이렇게 163페이지에 요 모델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요 페이지에. 예, 이걸 그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델을 그려서 답안지에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어디 부분이 이 LVRT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거 보실 때 여기가 LVRT 구간이에요. 예, 여기가. 그 다음에 요 100을 넘어가잖아요. 요 100을 넘어갈 때 여기는 HVRT 구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로볼트가 돼도 라이드 트루가 돼야 되고 하이 볼트가 돼도 라이드 트루가 돼야 된다.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효 전력 공급 능력인데요. 무효 전력 공급 능력도 어떻게 돼 있냐면 무효 전력 공급 능력을 보시면 이 가로축을 또는 이만큼을 뭘로 잡아한다 이런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 얘도 봐보세요. 얘도 지금 얘를 이렇게 그려놨죠. 자,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렇게 된 모양도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요렇게 된 모양이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20으로 해석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예요? 100이라고 돼 있죠. 100. 예, 100.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얘는 무슨 기준이냐면 현재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0부터 20의 범위는 선형적인 특성을 내야 되고 20부터 100은 뭐냐면 이런 구간의 무효전력 특성을 내야 된다. 유무효전력 특성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만큼을 나타냈을 때 여기 구간을 뭘로 잡아놨어요? 거기 여러분 보시면 조금 여러분 이 파일이 제가 이렇게 제게 원래 이렇게 어두운 게 아니고 이 기준에 보면 이 친구들도 원본에도 이렇게 흐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무효 전력이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3의 범위예요. 예, 여기는 뭐예요? 33의 범위.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하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이 연계 기술 기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연계 기술 기준을 다른 말로 뭐라냐면 여러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우리 계통의 그리드 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시험 문제를 얘들이 똑같은 문제를 약간 이렇게 변형하면 우리가 마치 직류송전 이렇게 던지면 금방 알아듣고 HVDC가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리드 코드의 계통의 신재생 계통의 그리드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AC에 관련된 그리드 코드가 있고 DC에 관련된 그리드 코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